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4,500선도 넘어섰죠. 현재 0.58% 올라갑니다. 4,551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81% 내려가면서 948선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현재는 외국인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7,74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5천억 원 가까이, 기관은 2,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1,95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1,700억 원 넘게, 기관은 14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현재도 2.3% 올라가면서 14만 전자 지금 돌파했습니다. 14만 2,3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CES에서 차세대 HBM 제품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72만 원 선에서 마감했는데 현재 2.89% 올라갑니다. 7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리튬 가격 급등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주 흐름이 좋았는데 현재는 1.6% 가까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27%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21% 강세 보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구글과의 협력 소식에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6.66% 강한 상승세 보여줍니다. 또 어제는 조선과 방산도 강한 하루였습니다. HC현대그룹주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3.45%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5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SK스퀘어는 0.7%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0.7% 하락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0.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알테오젠 1.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2차 전지주 지금 반등에 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54%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86% 올라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어제 5% 넘게 빠졌는데 현재는 1.24% 반등에 성공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내 대표 로봇주들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0.76% 올라갑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 HLB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불을 켰는데 현재는 HLB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28% 약세 보입니다. 반대로 리가켄바이오 1.48%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롱티슈진도 0.43% 상승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2.56% 약세 보이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3.44%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도 반도체 장비가 강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10% 넘게 급등하고 젠슨왕 CEO의 낙관론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이 랠리를 펼친 영향인데요.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 디지텍 지금 8.15% 강세 보이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6.31%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중국이 일본을 향해 히토류 수출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2달 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가장 강도 높은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는데요. 현재 유니온 2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화전자도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은 3원 상승해서 1,448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간밤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전 9시 31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해서 1,449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71% 강세 이어갑니다. 4,557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7% 올라갑니다. 947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이 역시 반도체가 다 끌었고 정확히 말하면 스토리지, 그다음에 메모리,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이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처럼 미국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시작한 건 맞고요. 다만 그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아주 큰 강세에서는 약간 또 이익 실현도 나오는 분위기 같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체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대한 찾기를 좀 모색하는 분위기는 느껴지는데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상태에서 CES에서 가장 컸던 거 메모리 말고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얘기한 건 자율주행이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아니고. 그래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면서 이 자동차 쪽에서는 좀 매기가 좀 의미 있게 형성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현대차 이슈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반도체 랠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우리 지수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치는 계속 상향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밴드가 일단은 5,000포인트 도달은 네네.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까지 갔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4분기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전망이 한 주가 다르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삼성이 원래는 한 100조 초반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130, 140조가 나와서 네. 30%가 한 달도 안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원래 한 80조 정도 레벨에서 이게 100조, 120조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또 4, 5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 40%가 늘어났는데 이쪽 시총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EPS 전망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따라서 옛날 같으면 5천이 PER이 14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5천이 13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질 수 있는 이익의 전망이 바뀌니까 PER이 어디가 정확한 건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천에서 5,500 사이가 보면은 13배 어느 정도 아닐까. 최근에 높아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높은 쪽으로 모아진다면 그렇게까지 이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코스피가 피크일 때가 13배 정도 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5천이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 그 넘버가 틀리면은 5천은 쉽지 않아? 다시 물러날 수도 있고. 그 넘버입니다. 근데 일단 4분기 실적은 내일 봐야 되는 거니까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진짜 부합하는지, 설사 부합이 안 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고 방향은 그대로인지, 이런 해석까지도 내일 모레까지 아직도 그 분기점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 선반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00포인트 돌파도 돌파지만 네네. 빨리 도달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망에는 1분기 안에도 5,000포인트는 도달할 것 같다. 네네.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시 보게 볼게요. 삼성전자를 130에서 150, 하이닉스도 130, 120 하면은 그렇죠. 4분기 실적이 20조, 17조 정도 각각 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올해가 130조 정도 하면은 한 분기당 30조가 나와야 돼요. 한 분기. 네. 그러면 1분기에는 바로 30조는 안 될 겁니다만은 2조에서 25조 사이가 나오고 2분기까지 올라가는 거 맞고 3분기까지 올라가고 4분기에 둔화될지 아니면 계속 갈지의 그 패턴에 달려 있는데 주가는 선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3분기, 4분기까지 올라간다는 선행성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 그는 6개월 정도에 미리 반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27년 건 아직 모르겠다. 정확히. 예. 그럼 올해 20년 어디까지가 피크가 꺾이지 않고 가느냐를 봤을 때 지금 3Q나 4Q란 말입니다. 네. 3Q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2, 3월 달 사이에 반영을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럼 1분기에 5,000포인트 돌파 그렇지. 가능성이 안 되면 충분하다? 그다음은 다시 내려가야 돼요. 다시 내려가다가 27년 넘버가 26년보다 다시 또 성장한다. 그러니까 130조가 내년도에도 한 20% 성장한다는 컨센서스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넘버까지 넘어가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내년 걸 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5천, 4,500 얘기할 때는 이익의 전망이 이렇게 30, 40%가 한 달 사이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익이 가파르게 오른 이익의 증가 속도는요. 4Q에서 1Q 올라갈 때가 가장 높습니다. 왜?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한 분기당 50%, 40% 올라간다는데 이게 매 분기 40%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마진이 그렇겠죠. 90%. 점점 둔화되겠죠. 당연히. 그게 둔화되는 게 2분기부터 보여요.
그러면 주가는 4분기, 3분기에 대한 이익의 30몇 조에 대한 전망을 1분기나 2분기 넘어가는 사이 이전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섹터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로 가거나 다른 매크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고하자는 얘기가 좀 더 그럴싸하게 지금 들리는 형국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반영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충분히 1분기에 5천 포인트 달성. 삼성-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가지고 그 있는. 넘버가 지금 나오는 외국계 중심의 한국계 일부 하이엔드 쪽이 맞다면 그 넘버가 그래서 넘버하고 굉장히 재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가 3, 4월 달이잖아요. 네. 그때가 뭐죠? 미국 금리 인하가 다시 한 번 되는 게 3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어떤 그 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각도가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보는 것이 조금 더 지배적인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달성이 됐었을 때 6천 포인트까지도 얘기하는. 네. 6천 포인트는 본부장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좀 과한 전망이다. 그러니까 10% 이렇게 보세요. 생각하면 돼요. 4,500에서 5,000 가면 이제 10% 지금 10%도 안 남았잖아요. 10%가 올라가는데 삼성 하이닉스하고 지금 같은 부류가 한 50% 반이나 합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같은 부류가 20% 오르고 네. 나머지 섹터가 아무것도 안 오르면은 그럼 5,000원이 살짝 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오르고 20%가 1, 2월 달 오를지 한 4월 달 갈지 모르 20% 오르고 나머지가 그럼 너무 심한가요?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10%만 더 오르합시다. 10% 오르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보합이나 약간 오른다. 그래도 5,000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5,000은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아까 6,000 부른다는 건 뭐죠?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현대차. 그다음에 그동안 못 간 거 네이버.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 방산조선도 약간 다시 올라오고 환율도 1,440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도 1,400까지 한번 초반대까지. 1,400이나 뭐 그렇게 해서 뭐 환류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팔고 그런 거 RIA 계좌로. 네, 그게 1분기에 들어와야지 100% 한다면서요. 들어올 사람들은 1분기에 들어오겠죠. 그걸 4분까지 하지 않겠잖아요. 미국이 흐물흐물하면은 한국 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10명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다는데 그 피크가 언제예요? 다 2월, 3월이라고요. 그러니까 2월, 3월 때 환율이 내려가고 만약에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것도 약간 이렇게 스프레드 돼가지고 그것도 어닝이 받쳐지면은 그러면 그 5천 초반 플러스 알파를 해서 부를 때 그 전략가들이 그렇게 땡기면 거기다 5,500, 6,000을 부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5,500까지 6,000가 정확히 모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20-30%더 오르고 나머지가 안 오르면은 5,000 훨씬 넘는 건 어렵고요. 삼성전자 가고 나머지까지 에딩이 되면 그게 5,000에서 6,000 사이까지도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게 달성하는지 여부나 피크적으로는 상반기냐 하반기냐 본다면 상반기가 좀 유리한 거고 거꾸로 상반기가 여차저차해서 매크로라든지 다른 것이 약간 이상해지면은 상반기 달성이 안 되면 하반기는 내려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까지도 염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눈에 띄는 게 이 두 종목이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소부장 합해서 50%예요. 그 얘기 안 하면 방송 접어야지. 미국은요. 미국의 S&P 500의 비중에서 빅테크잖아요. 그럼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닌데 빅테크가 37%예요. 그리고 금융 합해서 50%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빅테크랑 금융 얘기 안 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안 갖고 있는 섹터가 안 간다 그래서 이쪽을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다른 쪽으로 매기가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장이 더 오르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시총 차이로.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자세한 전략을 여쭤보면 개인들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이제 누리시고 계실 텐데. 그렇죠. 요걸 이제 타이밍상 이제 수익 실현이라든지 비중 확대라든지 이걸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분기에 예를 들어서 5천 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지금 뭐 외국계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급비치하는 게 이제 실제로 실현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가시적으로 더 봐야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1분기를 정점으로 보고 비중을 점차 수익 실현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내가 만약에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원래 4천만 원 들어가서 40%를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하이닉스 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올라서 지금 55%가 됐어. 네. 그럼 언제 팔 것이냐는 두 가지입니다. 테크니컬리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파는 겁니다. 아니면 단기요? 장기요?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일단 팔 수 있어요. 파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그때 얼마를 파느냐, 얼마 파느냐 것은 다른 걸 뭘 살 수 있느냐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약간 팔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언제 팔느냐면 현대차냐 네이버냐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대체안을 보면서 팔아요. 그거 보면서 삼성하이닉스가 14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뭐 70만 원이고 80만 원 같이 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이게 15만 원이니까 판다. 17만까지 는 무조건 버틴다. 하이닉스 1월 달에 100만 원 안 되면 나는 안 판다. 이런 그 고지식한 그 스틱이 아니거든요. 네. 100만 원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60만 원 예락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매기가 있는 건데 문제는 판다는 것이 뭐냐? 다른 대안이 있거나 다른 대안이 있을 때 판다.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꺾인다는 건 누군가 팔 사람이 좀 있구나 나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면 부안해동이 아니고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중을 한 섹터에 60% 70%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6개월, 3개월은 가능한데 이 1년 내내 한 섹터를 60% 70% 가져간다? 이게 있어요. 오늘 제가 볼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가 110조에서 오늘 리포트 3개 나온 게 어저께 나온 게 있는데 110조, 120조, 135조, 딴 데는 지금 150조도 나왔어요. 영업이익이요? 예. 그러면 지금은 110조하고 150조가 있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리는데 27년도 얼마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세요? 27년 관심 있으세요? 27년 어떻게 된다고? 그 넘버가 어떻게 되나? 27년 관심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27년이 60% 빠진다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40조도 나왔어요. 일종의 기저효과 때문에. 네. 뭐가 됐던 간에 그 설명은 정확히 안 나와서 그게 문제죠. 무슨 얘기냐? 40% 60% 빠진다는 애널리스트도 어저께 나왔고요. 근데 목표 주가 17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올해가 120조건 130조건 간에 내년에 만약에 이게 이익이 반토가 나잖아요. 17만 원 가기도 어렵고요. 갔다 하더라도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순간에는 내년도 넘버를 봐야 돼요. 그런데 반도체가 우리 4, 5개월 전에 이렇게 바뀔지 몰랐듯이 네, 몰랐잖아요.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지금 애널리스트에서 60%인데 만약에 외국계로 하면 70%가 되거든요. 이익이 이렇게 70%가 되면은 부메랑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왔던 것이 30년 전의 기억입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 회사에 다닐 때 네. 70%까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투자를. 그리고 나서 그 당시는 물론 컨슈머밖에 없었고 데이터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릅니다만은 네네. 컨슈머가 워낙 크니까 민감하죠. 가격이 더럽게 오르가니까 이거 가격 점거하는데 PC나 휴대폰을 계속 만들기 어렵잖아요. 가격 점거하는 순간에 이제 수요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90년대 70%간 것이 그 다음에 20% 떨어져요. 그 패턴이면은 120조 간 게 5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알아서 했는지 몰라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요즘에 27년도 넘버에서는 어느 증권사도 단가 곱하기 물량을 제시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27년가 안 쓰죠. 근데 어느 순간에 27년께 넘버가 봤을 때는 진짜 120조, 130조 된 것이 내년에 거기다가 150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랫, 성장이 없어서 어느 분기부터 꺾이는 것인지 진짜 과거처럼 바뀐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반토막 난다고 지금 보지 않아요. 왜 데이터 센터가 과거에는 없었고 이것이 지금은 50%니까 그렇게 안 빠지는데 이게 130조, 140조 하면은 내년에 109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멀티플이 무작정 10배, 11배, 12배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사이클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렇게 주가 실적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PR이 여간해서 10배를 안 주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약에 130조, 140조면요. 10배 주면 무조건 18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도 다른 거 다 팔고 사셔야 돼요. 근데 왜 그거를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느냐. 마이크론도 어떤 사람은 마이크론도 지금 10배가 안 돼요. 1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이 24배인데 올해 이익이 3배 오른다는데 왜 10배밖에 계속 안 줄까요? 그 시그널은 올해가 아무리 좋아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거 패턴인데 그걸 깰 수 있는 거는 메모리 시장의 반 이상 차지하는 과거에 없던 이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젠슨왕이 얘기하는 거에 눈을 보고 있는 거죠. 젠슨왕이 한마디 하면은 너무 좋아하고 냉각 팬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냉각 관련되는 거는 확 빠지고 그렇죠? 이런 패턴이 가는 거고 오늘 오른 거는 샌디스크가 많이 오른 거는 28% 상한가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낸드의 비중이 30%예요. 근데 낸드만 갖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샌디스크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간 거예요. 이게 차별화가 막 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6개월, 9개월 치솟은 것이 내내 계속 2년 간다는 그런 가정은 사실은 프로젝션의 편의를 위한 걸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사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후배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얼마만 따지니까 PER이 10배가 자꾸 목이 되는 겁니다. PER 10배 따지면 삼성전자 맥스 10만 원 이상일 20만 원 이상 20만 원 근처 까리까리하다고 보고 하이닉스도 10만 원 하이닉스는 디스카운트 더 받아야 되니까 한 8배 주면은 그거 80만 원 훨씬 넘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중간중간 하면서 체크하면서 가다가 내년도 넘버가 더 성장한다고 됐을 때 그때 10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계속 스트러글링 하면서 어디 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제 올해 새롭게 뜰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투자 포인트가 뭘까? 네. 우주항공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올해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 IPO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네. 점쳐지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에 선제 투자를 한 미래에셋 뭐 증권도 그렇고 벤처 네, 좀 투자도 거기에 반등했죠. 네. 예,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러니까 확 타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주항공 테마도 언제든지 네, 네. 불기둥을 소위 뿜어낼 수 있는 테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주항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이나 미래에셋 벤처는 그냥 투자, 벤처 투자로서 보셔야 돼요. 네. 미래에셋 벤처는 제가 몇 번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1조 더 가는 순간에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제 올랐더라도 아니 오바다. 미래에셋 벤처가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지분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조를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오바다. 조정을 적당히 받았고요. 다시 올라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 몫인데 미래에셋 증권은 다르죠. 미래에셋 증권은 넘버가 되니까 미래에셋 넘버가 되고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고 난리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탑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 키움증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미래에셋 그룹 자체가 투자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것도 투자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먼저 반영되냐 달려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주에 대한 거는 좋은데 대한민국에 관련되는 수혜주가 있느냐는 건데요. 있습니다. 많은 그 비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플랜드 뭐 스피어라고 있다 그러죠. 합금 관련되는 거. 그리고 또 그거 뭐 유통하는 회사 따로 있고. 그런 주가는 그 관련되는 거 맞는데 그 각도가 얼마나 유동성이냐라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세이프하게 보는 게 넘버를 보는 사람들은 약간 소심합니다만은 뭐 세아베스트 지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아베스트 지주는 합금 그거 자체가 그 용도 아니고도 골고루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스페이스X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다른 회사들 보잉 같은데 이런데 항공 우주 전반적으로 특수강 자체가 특수강이 뭐예요? 그 이제 우주선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공이 들어가니까 우주하고 항공을 같이 묶고 조금 더 확대하면 방산까지 묶어서 큰 테마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좀 큼지막하고 넘버가 꾸준한 주식들이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거하고 만약에 진짜 이게 테마라면 세아베스틸이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방산이 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네, 먼로 독튼이라고 1823년이니까 1832년 헷갈리는데 23년 200년 전에 5대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유럽 너희들은 유럽 거 신경 써 나는 우리는 아메리카는 내 거야 이게 천명한 게 독튼이란 먼로 말이에요. 독트린, 네, 먼로 독튼인데 마릴 먼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똑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죠. 시진핑 너네 대만 내가 그렇게 아주 말리진 않을게. 약간 그런 이상한 시그널 같은 게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니네가 내 방위는 너네가 알아서. 러시아 네가 알아서 해. 그 방해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근데 약간 넘어가서 덴마크의 그린란드까지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먼로 독트린이 아닌 돈로 독트린인데 그래서 200년 만에 그러면 방위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네. 미사일 체계부터 하게 되니까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거 좀 가벼운 것부터 움직이는 게 맞고 그런 의미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CS가 개막이 되면서 이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고 양산 체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전략, 로봇 전략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어떤 로드맵이 이제 펼쳐진다. 네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사실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알파 모요인가요? 알파 뭐였죠 정확히? 이름이 헷갈려요. 아틀라스입니다. 그 다른 건데 그거는 저기 엔비디아 그거고 아틀라스인데 요게 이게 저는 아틀라스가 뭐 손짓하고 뭐 키가 190이니까 앵커님 비슷하네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러네요. 50kg 하고 그래서 허리가 360도 들어갑니다. 저는 360. 저렇게 못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손의 각도 이게 자유도가 56개라니까 상당하고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왔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보스턴 다이너에 상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오프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지금 가장 적절했고요.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좋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인 그 현대차 효과는 이게 현대 그 각종 공장에 실제 팩토리에 사람 대신에 투입돼서 용역을 그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거는 26년 8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자동차 그 코스트에 좀 버틀넥이 되는 게 의장 작업이거든요. 의장 작업에 투입되는 건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서 28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진짜 효과는 28년부터. 그리고 27년에 효과가 나타난다. 주가는 땡기는 거니까 지금 땡기는 거죠.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스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애틀라스로 해서 로봇에 대한 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되는 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대차가 많이 오픈되는 게 저번에 깐부치킨 해가지고 그 받는 거 그 3만 대를 하겠다는 네. 건데 이번에 그 머리에 해당되는 거. 그 이게 아틀라스가 움직이려면 그 모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머리에 해당되는 출원 모델. 네. 그것을 하는 게 파트너가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한 거죠. 구글의 딥마인드에 제미나이가 있는데 그 제미나이 우리가 하는 생생한 제미나이 말고 그거를 특화시켜서 로봇에 맡긴 제미나이 로보틱이라는 그 모델을 가져와서 활용하고 자기네 엄청 많은 팩토리에서 상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파인 튜닝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럴싸합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땡기려는 건데 지금 주가가 아직은 싸요. 30만 원 정도면 30만 원 초반이면 얘네가 현대차가 올해 이익이 만약에 20% 30%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자동차가 너무 안 팔려면은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PBR 1배, 북밸류 가치 1배가 사람은 다른 42만 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북밸류 1배까지는 못 가더라도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20% 30%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없고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줄어든다고 본다면 지금 30만 원 초반은 여정을 향해서 가는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눌렸을 때 여정이 4천 5천이 꿈에 그렸던 걸 봤을 때는 30만 원의 숫자가 북밸류 44만 원까지 가는 여정에 초입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전기차가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까 그 테슬라하고 다른 엔비디아 우군 들어왔죠. 제미나이 우군 들어왔죠. 자기네 팩토리 공장이 있죠. 그럼 거기 나온 데이터 가치가 있게 되면은 아마도 1년에 우리가 얼마 만들죠? 600만 원, 700만 원 만들잖아요. 네. 테슬라가 지금 쌓인 FSD 그 가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500만 대가 여전히 자동차 돌아다니고 그중에 FSD로 인해서 한 4억 5천만 마일이라는 게 세워졌는데 현대차는 1년에 600, 700만 대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은 좀 괴리는 많습니다만 2, 3년 뒤에 상당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업체가 반도체 자동차에서 테슬라, BYD, 뭐 토요타 정도로 본다면 한 명 하면은 한 3, 4등을 유지하면서 그 밸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엄청난 빅점프는 아니더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는 거죠. 이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아직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높은 40만 원에 한 80%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라 봅니다. 얼마만큼 빨리 사느냐 시간과 비중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 2차 전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차 전지요? 이게 계속 네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일단 네. 내려놓는다 싶으면 다시 이제 그렇죠. 살아나서 네네. 주가가 막 오르다가도 네. 또 막 수주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막 된소리를 맞다가도 네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괜찮은데 같다?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네. 반도체, 자동차 아까 그런 거 이거 포함해서 어떤 바이오, 바이오 그다음에 방사 제가 4가지 정도 말씀 오는 바이오 얘기 한 4가지 정도 바이오는 아직 오늘은 얘기는 안 하셨고 안 했지만 네. 다음 주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4가지가 저는 우선이라 보거든요. 우선이라 보는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준비하는 거 2차전인데 준비를 너무 서둘릴 필요 없고 트레이딩을 보시면 돼요. 처음에 나올 때 ESS 때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린 ESS 넘어가는데 ESS가 전기차를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이게 60% 70%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달았죠.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그럼 주가가 바닥에서는 올라온 거 맞고요. 바로 치켜서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바닥 근처로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기가 붕괴되지 않은 한. 그래서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트레이딩은 종목을 여러 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황이 다른데 만약에 스몰 캡을 원한다면 LNF가 가장 적격이고요. LNF가 테슬라도 관련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고점은 SDI고 SDI는 접근할 수 있는 레벨까지 조정이 됐어요. LG엔솔이 가장 좀 까리까리합니다. 종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LG엔솔 벼면 SDI하고 LNF가 되는 거고 나는 좀 길게 보겠다.
그러면 LG 엔솔하고 SDI 이렇게 컴비네이션해서 셋 중에서 2개 정도를 빠질 때 하루에 빠질 때 하지 마시고 한 2, 3일 또는 2, 3주 빠질 때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빌드업을 뭐 상반기 한 1, 2분기, 1분기 지날 때 안 좋을 때 조금. 근데 비중은 이거를 뭐 갑자기 10% 이런 거 안 되고요. 한 3, 4% 하면서 나중에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CS 열리고 젠슨 왕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렇죠. 근데 간밤 미장이 강세였고 네. AI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한번 네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북돋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내내 몇 차례 괴롭혔던 AI 불신, 거품 네네. 이거를 지금 또 다시 뒤집어 엎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CS 효과인 건지 아니면은 올해 CS 그 AI 낙관론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괜찮을지 이제 이것도 지금 방향성을 타진하는 시점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CS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AI 투자에 대한 신뢰 회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중립입니다. CES에서 나온 거는 엔비디아는 나는 독야청청 갈 수 있어. 반도체 HBM4도 확보했고 나는 성능이 좋은 그 루빈도 제품이 있고 피지컬 AI도 자기 자체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덜하지만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돈을 버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와중에 반도체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코스트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초반에는 빅테크의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세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누군가 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비싼 가격 아이폰을 200만 원 주고 300만 원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나가. 그래서 아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치솟는 거하고 빅테크의 그 수익률하고는 똑같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AI에서 거품이 늘어나요? 이거 아니고요. AI 가지고 활용해갖고 돈을 버는데 걔네들이 시간이 필요한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코스트에 부담을 안 된다니까요. 이게 다른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I 버블이냐 아니냐는 것은 오픈AI 말고도 엔트로피나 다른 업체들이 IPO 할 때 돈이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만 하면 3월 달에 1, 2월 달은 아기가 있지만 3, 4월 달은 다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항상 산 넘어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 같은 모습이죠. 자, 여기에 갈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동성에 얼마나 버틸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앞서 길을 걸었던 분들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붉은 말의 해처럼 한국 경제도 힘차게 도약할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셨던 최준경 한미협회 협회장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 국제 회계 기준 재단 이사로 선임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만나시는 거기도 하니까요. 예. 새해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짧고 굵게 새해 인사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회장님께서 지식경제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의 모습들을 한번 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작년에 참 파고가 높았잖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고, 뭐 전례 없었던 비상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경제가 그럼 이 길을 딛고 어느 정도 본격적인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성적표를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2%에 근접한 성장률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무난한 예측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2025년에 그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이제 1분기엔 거의 마이너스였다가 그랬죠. 점점 올라와서 이제 3, 4분기에는 1.2, 3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 2025년 성장률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1% 정도 아마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간으로. 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라는 게 전년도 비교니까 그렇죠. 올해 성장률이 작년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은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반사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그 재정 정책을 이제 아주 그 활발히 확장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네. 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 전통적인 그 수출 종목들이 올해 그 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 성장률은 달성하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장관재직 시절에 우리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사실 이제 2%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최저선,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는데 예전엔 훨씬 더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12% 성장했었고요, 80년대. 쭉쭉쭉쭉 내려와서 그래도 3, 4% 정도 하다가 네. 또 1, 2%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가 이제 선진화하다 보면은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과정에서는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네.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누가 봐도 선진국입니다. 최근에 그 아시지만 그 포브스에서 세계 그 강국 서열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뭐 국방, 경제 할 것 없이 다 망라했을 종합 때 경쟁력. 종합 경쟁력, 거기서 우리가 6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우리 뒤에 무려 프랑스, 일본, 그리고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G7 국가가 넷이나 뒤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포브스의 전망치나 그 어떤 그 판정이 네.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기준으로 돼도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강 안에 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장을 기대하는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 정도 성장을 하면은 그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 역임하셨으니까 이제 지식경제부라는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관 그렇습니다. 재직 시절엔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실적 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 게 예, 작년에 뭐 우리가 신기원을 세웠지 않아요? 연 7천억 달러. 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했다는 거 일단 의미 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감동하셨죠?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관제 시절에 어느 정도였어요? 수출이 저희가? 제가 장관할 때는 수출 수입 합해서 1조. 그래서 무역 그 1조 1조 달러, 달성. 수출 수입 합해서 1조. 그럼 한 절반 정도라고 그렇죠. 보면 뭐 5천억 달러 5천억 내외. 달러 조금 넘는 6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고 5천억 달러 한 중간 5,500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계속 어쨌든 올라간 거죠. 예. 성장을 해서 7천억 달러라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금자탑을 예. 세웠네요. 수출이 참 너무 잘 되고 숫자적으로 보면 늘 최고 기록 네.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체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7천억 달러라는데 수출이 호황인데 내가 수출 호황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네.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 얘기하면은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 조금 이제 구조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첫째 그 수출 채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진. 좋은 가격에 네. 팔아서 마진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관세를 높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아마도 그 관세 인상 효과를 가격을 후려쳐서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그 수출업자 중에서 좀 협상력이 약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좀 그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 중에는 그 대형 수출업체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 인하 압력이 들어오면 아마도 하청업체의 그 납품 가격을 또 조정하려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볼 때는 수출이 많이 돼도 조금 그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수를 주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주력하는 네. 특히 수입업체들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또 중견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출 채산성 문제 그리고 수출을 주로 하느냐 내수를 주로 하느냐 또는 수출 기업의 납품을 제대로 가격을 받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따라서는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게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는데 작년도 지금도 그렇죠. 반도체가 워낙 뜨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빼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 우리 수출이 정말 성장한 거냐? 네. 아니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고루고루 온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섹터, 특정 네. 분야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게 나중에 그럼 여기가 반도체가 어쨌든 업황을 잘 타는 경기를 잘 타는 업황인데 쪽인데 이게 만약에 쫓기면 그럼 우리 전체 수출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올 시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AI라든지 이런 네. 그 IT 쪽에 반도체 수요가 점점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은 당분간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분야에서는 이제 체감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이러한 그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끌어 나가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작년에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선이라고 여겨지는 정말 1,500원 선도 이렇게 위협받겠다. 네. 이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외환 예. 시장에 개입을 했죠. 일단 올해 환율 어떻게 보세요? 그 환율 전망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 요인하고 단기 수급 요인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장기 요인이라는 것은 그 양국 경제 체력입니다. 그 누가 잠재 성장률을 높은 수준에 점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잠재 성장률이요. 예. 근데 또는 실제 성장률이요. 근데 최근에 그 추이를 보면 오히려 미국이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우리보다 찰나 조금씩 높아요. 3분기에 4.3% 예, 성장했어요. 4.3% 어마어마한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성장률 쪽에서도 오히려 한국이 조금 약간 낮은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금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0% 포인트 이상 낮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우리는 2.5%고 미국은 3.5에서 3.75%. 페드 펀드 레이트, 이펙티브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해서 그 실질
그 페드 펀드 레이팅은 3.6% 정도이기 때문에 1%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달러 강세 요인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요인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네네. 현재 환율 수준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올라갈 요인도 없고 크게 떨어질 요인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무역 수지를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고 있어요. 2024년에는 한 600억 달러 후반대, 작년에는 700억 달러 후반대, 올해는 800억 달러가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는데 이제 자본 수지를 봐야 되죠. 우리가 미국에 지금 투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서 네. 매년 200억 200억 달러씩 하게 돼 있고 또 조선 산업 투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그 서학개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하는 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달에만 60억 달러의 미국 주식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연간으로 하면 한 7, 800억 달러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또 AI 회의론도 나오고 빅테크 기업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그런 또 전망도 있어서 네. 이제 손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서학개미들이 과연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 쪽에서 내는 흑자하고 또 미국에 우리가 관세 협상에 따라서 투자하는 부분 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사는 부분 이게 거의 호각지세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수급이 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환율에는 크게 변동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현 수준에서 크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고 단기적으로 그 수급 요인에 따라서 등락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돌리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예.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정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환율을 용인하는 때도 있죠. 뭐 일본 같은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이었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출을 활성화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이제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용인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정부도 예를 들어 대표 이명박 정부 때도 어느 정도의 고환율을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수출 효과만 놓고 보기에는 지금의 고환율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득실을 따졌을 때에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이 분명히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견해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부분의 그 실은 뭐냐면 우리가 달러 표시 채무를 많이 갖고 있을 때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은 이제 물가 부담입니다. 물가 부담,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물가 부담. 그러나 이제 득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수출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 수출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이 비탄력적인 거거든요. 우리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그 반도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뭐 호황이냐 불황이냐도 관계가 되지만 그 순간적인 스팟에서 보면 가격에 관계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그 가격 탄력성이라는 측면이 옛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 과거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1,500원이나 1,400원이라는 수준이 사실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을 보면 1,400, 1,500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우리 경제 운영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랬어요? 당시에도.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금방 찍고 내려왔잖아요. 금방 또 내려왔다가 다시 1,500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500이라는 숫자가 그 한국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은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당국이 그 1,400원 후반대에 갔을 때 뭐 청와대 수석도 언급을 하고 네. 뭐 투기 요인이 있다 그런 언급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적극적인 개입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네. 알려지고 있는데 예.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긴장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1,400원, 예를 들면 30원, 40원대 환율이 뉴노멀 일종의 우리 경제가 새롭게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전체적인 그 중장기 수급 요인이나 또 단기 수급 요인을 봤을 때 1,400원대 환율이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옛날에 그 환율 정책에 깊이 관여해봤지만 네. 이 절하가 되는 부분에는 약간의 좀 인식에 있어서 좀 왜곡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 그러니까 뭐 자녀를 유학을 보냈다든지 네. 또 해외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또 뭐 해외에 무슨 뭐 집을 갖고 있다든지 예. 이런 분들은 그 환율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송금을 민감하시겠죠.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저 해외 유학을 보내고 해외 여행하는 분들이 뭐 서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 절하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 환율이 절상되는 데 따른 우려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요. 절상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정 환율보다 훨씬 절상이 돼 버리면 산업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기업이 미래를 잃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 오히려 환율이 절하가 됐을 때 우려가 더 큰 거는 조금 좀 약간 왜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결국은 그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장관 재직 시절에 이제 수출 구조를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봤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이제 그거죠.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예. 많이 했고 노동력이 싼 중국에서 최종 조립해서 그게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된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조가 많이 깨졌죠. 깨졌죠. 중국이 예. 독립을 많이 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 수출 상품의 원료 이런 것들이 거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고환율이 꼭 수출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 공식 자체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환율이 가격 탄력성이 많이 좀 떨어졌죠. 득보다 실이 크지 않냐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실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네. 기업이 만약에 외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상환 부담이 있으니까 그 상환 부담이 생기는 거고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국가에만 한정되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재화라는 게 교역재가 있고 비교역재가 있지 않습니까? 교역재의 경우에는 한국만 비쌀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비싸지고 다 같이 싸지는 거고 심지어는 부동산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하는 거 동조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장기적 추세를 보면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비교역재라고 그러는데도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과거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또 외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순채권국 아닙니까? 네. 순채권국이고 그래서 외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다. 수출 경쟁력은 제한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뭐 간접 투자도 있겠지만 이제 직접 투자가 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소위 외국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우리 한국의 경쟁력, 예를 들면 제조업 경쟁력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싸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콤비네이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요? 한국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산업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공정 관리, 자동 공정 관리 하는 건 이미 일본도 추월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 관리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계의 그 유사한 그 기업들이 보면 한국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왜 그러면 안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CEO를 처벌하다 보니까 네.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한국을. 너 한국에 가라 그러면 나 싫다고, 나 한국에 가기 싫다. 가서 나 처벌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규제 문제. 그렇죠. 규제 때문이라는 문제로 봐야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또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노조가 원청과 경우에 하청의 따라서는- 관계가 이제 예, 재정립됐죠. 그리고 또 노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 볼 때는 한국이 매력적인 건 틀림없는데 들어가서 그 매력적인 공정시설이 노조 파업 때문에 스톱되면은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조심하는 겁니다. 한국은 매력적인 거 틀림없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다. 노조가 너무 강성이다. 또 CEO가 들어가서 처벌받기가 너무 쉽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 뭐 저 앞만 꽃이 이뻐도 가시로 둘러싸여 있으면 접근을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산업이 장미인 건 틀림없는데 가시가 많이 돋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직접 투자를 유치하겠다. 슬로건이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슬로건으로 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결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시스템 자체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다른 나라가 외국인 투자에 주는 인센티브,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이게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주변 나라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보면은 강성 노조에 처벌받기 쉽고 인센티브도 다른 나라보다 작은 한국에 굳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3%로 다시 높여 놓겠다. 요건 이제 우리가 매 분기 보는 경제 성장률과 연계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더 기초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그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3%라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어느 순간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2%다. 그냥 마치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지금은 2%를 밑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걸 3%로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3% 정도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그 아젠다 설정은 잘 됐다고 보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슬로건이 시스템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슬로건을 내놓는 건 좋지만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규제가 이 가부장적 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전에 하나의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그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물가에 데려가서 수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에 그 일탈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아예 꿈을 못 꾸게 만들거든요. 사전 규제는 굉장히 그 넉넉하고 쉬워요. 뭐 하는 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일탈을 해서 남에게 손해를 미쳤다. 규칙을 깼다 그러면은 엄청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저 어른이 어린애 다루듯이 그냥 뭐 복잡하게 그 규제를 설계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무슨 저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물건 살 때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오류라도 내지 않겠다는 뜻은 좋지만 복잡하다 보니까 하다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바로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신용카드 전화에다 대고 신용카드 불러주면 그냥 바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 신용카드를 오용 남용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일단 믿고 맡기고 일탈했을 경우에 강력히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3%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뭐 방향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확장 재정 기조가 뚜렷합니다. 일단 올해 예산부터 뭐 역대급의 슈퍼 예산이 책정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둘 수 없다. 네. 옳은 확장 말씀입니다. 재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옳은 거죠. 말씀입니다. 확장 재정에 대한 것도 여전히 찬반 논란, 갑론을박이 뜨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확장 재정 기조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물어보신다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디에다 쓸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확장하기 위한 재원이 채무를 조달해서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국채 발행하는 발행해서? 것을 하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의 그 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채무에 의존하는 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생산적인 부분에 쓸 것이냐 아니면 소비적인 차원으로 쓸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뭐 R&D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가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데 그 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일 최악은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확장 기조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고요. 그 확장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그 모든 판단이 집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라는 그 명제는 저도 분명히 동의하지만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 재원을 조달하고 또 운영하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무역 질서, 경제 질서를 아예 뒤흔드는 대단한 임팩트였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질문드리고 싶 이거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어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로 확정이 됐고 뭐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잘된 합의라고 보시는지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무난한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 200억 달러가 이제 부담스러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고 그 연간 외환 보유고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약 100억 불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해외에서 달러로 기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연간 한 30억 불 내외 수준은 되거든요. 그럼 그 세 개 다 더하면 20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또 기업들도 또 그 기체를 할 수 있고 또 그 특수 법인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SPC. 네, 네. SPC에서도 또 기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00억 불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500억 불 중에 1,500불은 그 조선산업, 소위 그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의 그 조선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부분에 이제 투자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를 건조하고 함으로써 그 새로운 그 수출 요인이 생기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그 김정관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협상하는 게 네, 쉽지 직접 않았다. 이름을 거론했죠. 그 사실 그 다른 나라 장관 이름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의 관료들이 가서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한국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그 리더십
굉장히 그 나서지 않으면서 조용히 뒤에서 그 조율하는 그 구윤철 부총리 리더십하고 그리고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는 협상 전선에 나가 있던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나 다 그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 협상이 절대로 소위 와이드 타겟 그러니까 네. 크게 그 목표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해서 저는 그 내용으로 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또 협상에 참여한 관료들의 면면을 볼 때 저는 그 전체적으로 무난한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었죠. 협상에 임해야 되는 불가피한 면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그래도 성과를 끌어냈다라는 데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미 투자가 이렇게 3,500억 달러 물론 10년간 나눠서 조달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럼 우리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수출될 수 있는 물량들이 미국으로 숟가락 떠서 나가듯이 그냥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산업 공동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제 잘 다뤄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 중요한 전략이 마더 팩토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산업이 가더라도 그 관련 산업의 주력 제품 그리고 그 산업의 주요 부품 그리고 그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R&D 이런 것들은 한국에 남겨놔야죠. 네. 그래야 전체적으로 한국 산업도 발전해가면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주요 부품이 들어가고 또 주요 제품 우리가 만들고 또 R&D 활동도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산업 공동화가 생기면서도 오히려 국내의 그 산업이 고도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 마더 팩토리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그 새로운 이제 산업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그 R&D를 지원하는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한국의 산업이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 한국의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미국으로 산업 이민을 노동 이민을 가는 거를 미국 정부가 허용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숟가락만 가고 사람은 안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체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약간 그 지역 내의 어떤 정치적 갈등 문제도 있었고 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단기 비자로 노동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걸 그동안 이제 암묵적으로 다 용인해왔던 불가피해서 용인을 했었던 건데 네. 그 지역 내의 어떤 정치적 갈등 때문에 그걸 누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이상에는 위법이니까 가서 해야 되고 포승줄을 묶고 하는 것도 다 프로토콜에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뭐 우리가 강조할 건 없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이 가니까 그 관련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희망한다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허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쪽의 그 실업 문제라든지 네. 또 이 산업 관리 이런 측면이 원활해진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라서 꼭 한국 사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계 각지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서울하고 뉴욕을 6시간 만에 가는 이제 초음속 비행기도 생긴다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산업과 함께 그 관련 그 노동자 희망하는 분들은 이주 이민을 허용해 달라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협 회장이시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의 이 대미 투자, 뭐 관세 협상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하에서 이 협상이 맺어진 거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이런 무역 질서, 경제 질서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한미 관계,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지상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제 모든 이 정책이나 또 실제 운영을 보면 이제 미국 지상주의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지상주의가 꼭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본, 뭐 한국, 중국, 유럽 국가 할 것 없이 전방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국의 태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 우리만 그렇게 이제 입장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르지만 모든 국가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머리를 맞대고 또 미국과 대화를 해서 또 우리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자꾸 설득을 하고 해서 헤쳐나가야 된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평가할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무난하다. 뭐 잘했다, 뭐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acceptable한 패키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예, 체포했잖아요. 예. 전격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힘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 원유라든지 여러 경제적 문제들까지 같이 얽혀 있는데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베네수엘라에서 일단은 촉발이 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제2, 제3의 베네수엘라 예를 들면 쿠바라든지 콜롬비아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이 나왔고 최근에는 그린란드를 그렇습니다. 예. 병합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드러내서 이것도 지금 나토와 어떻게 보면 나토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 예. 위태롭게 보입니다. 예,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그린란드나 그 베네수엘라, 특히 이번에 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미국 주상주의뿐 아니라 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 또 전략적 요충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석유라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은 좀 예, 그렇죠. 질은 좀 별로 지금은 좋지 않지만 예. 그리고 또 바로 턱밑 아니겠습니까? 그 60년대 그 쿠바 미사일 사태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적성 국가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미사일이 바로 그 턱 밑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린랜드의 경우도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극 항로가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그린랜드가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평면 지도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지구본으로 보면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딱 보이죠. 네, 딱 보이죠. 그린랜드 중심에 딱 있어요. 거기다 이제 히토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인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면서 동시에 자원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미중 관계도 중요한 건 사실 이거의 촉발점은 미중 패권 경쟁. 예. 그럼 이었죠. 예. 이제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예정돼 있습니다. 무역 합의 일단은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미중 관계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아시다시피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역사학자죠. 네. 그 내용은 뭐냐면 2등이 1등을 넘보면 1등이 2등을 미리 함락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등인 중국이 미국을 넘보기 때문에 1등인 미국이 중국을 미리 이제 견제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마두로 대통령 경우도 그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그 원유의 70% 내지 8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중국 그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그 델타 포스가 그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미국 중국 특사단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중국을 향한 경고. 예. 그리고 그 파포라고 아시죠? 네. 예. 그 파포라는 게 이제 뭐 아주 속어. 거칠게 얘기하면 까불면 다친다. 예, 뭐 하여튼 가만 안 둔다는 건데 그걸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한 그 사진을 걸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근데 김해공항이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에 그 에이펙 저 에이펙, 때 예.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만난 열렸던 곳이거든요. 장소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명백한 경고장을 이제 날렸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험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격해져서 미국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잠시 미봉책을 이제 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네. 미국의 그 기본적인 대외 정책 방향은 컨테인 차이나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렇게 다 지금 그 연원하고 파생돼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 너무 그 중국하고 밀착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 명백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한 컷. 이 사진 한 컷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죠. 이 사진의 제목 파포. 미국 속어로 까불면 다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에 보란 듯이 일본의 고강도 수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까불면 다친다. 파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강대국이 노골적으로 파포를 외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